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주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는 76입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모래 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 시작해 이 나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건물을 열어 돌린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죠. 이제는 은퇴해서 명예회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의 이름 석자는 업계에서 큰 무게를 가집니다. 남편이 피땀으로 이룬 부 덕분에 저희는 강남의 넓은 정원이 딸린 집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정원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고 남편은 현관 앞 넓은 테라스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남편은 몇 해 전부터 다리가 불편해져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한다며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보, 국화가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이리 와서 좀 봐요. 제 말에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닮아서 그렇지. 꽃 가꾸는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가. 무심한 듯 던지는 칭찬 한마디에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많았지만 이렇게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남편은 서재에서 바둑 기보를 들여다보고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는 물 흐르듯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허전했어요. 새벽 운동을 나가셨나 싶어 집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끼는 지팡이도 외출할 때 늘 신는 편한 구두도 현관에 그대로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아들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태우야, 아버지가 안 보인다. 혹시 너희 집에 갔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경미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곧이어 태우가 조금은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아버지가 갑자기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하셔서요. 바람을 쐬러 가? 어디로? 말도 없이? 네. 좀 갑작스러웠어요. 공기 좋은 데 있는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어제부터 그러셔서 저희가 새벽에 모셔다 드렸어요. 며느리 경미가 옆에서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죠? 아버님이 워낙 갑자기 가고 싶어 하셔서 저희도 경황이 없었네요. 거기 환경이 아주 좋아서 아마 며칠 푹 쉬고 오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아들 부부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병원 신세 지는 걸 싫어했고 답답한 곳은 딱 질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양반이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한 두 사람의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집안에 홀로 남겨지자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있던 공간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어제 저녁까지 보던 바둑 기보책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쓰다 만만년필과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떠난 사람의 방이라고 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제자리에 있었죠. 심지어 남편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챙겨 먹는 혈압약도 약통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하루가 멀다고 저희 집을 드나들었어요. 올 때마다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하나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님 이제 안 쓰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좋은데 기부할게요. 경미는 남편이 아끼던 낚싯대를 보며 말했고, 태우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등산복을 옷장에서 꺼내버리려 했습니다. 두고 가거라. 아버지가 찾으실 수도 있잖니. 에이, 어머니도 참. 요양병원에 계신데 이런 게 왜 필요하세요? 아들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물건들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력이 쇠한 기분이었거든요. 병원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제 요구에도 그들은 거긴 외부인 면회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곳이라며 저희가 매일 가서 살피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며느리 경미가 인감 도장을 요구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혼자 저를 찾아왔더군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아버님 안 계시는 동안 정리할 서류가 좀 있어서요. 아버님 인감도장 좀 잠깐 주시겠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사업을 해온 남편에게 인감도장은 목숨만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 것을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서류인데 인감이 필요하다는 거니? 아유, 어머님은 신경 쓰실 것 없어요. 그냥 세금 문제 같은 거요. 태우 씨랑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괜히 머리 아프시잖아요. 경미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제 팔에 매달렸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에서 순간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럽다는 핑계로 일단 경미를 돌려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말없이 사라진 남편, 급하게 물건을 치우는 아들 부부, 그리고 인감도장.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아들 집으로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김치를 새로 담갔다며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를 댔죠. 아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태우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김치 좀 담갔다. 너희 먹으라고 가져왔지. 들어가자. 저는 아들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우는 당황하며 제 뒤를 따랐어요. 집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남편이 머물렀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고는 화장실 좀 쓰겠다며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가 쓰는 안방, 손님방, 옷방 그 어디에도 남편의 물건은 없었습니다. 제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보셔야죠. 저희도 곧 나가야 해요. 아들은 저를 현관으로 이끌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요. 터덜터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제 눈에 아들의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트렁크가 아주 살짝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차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굳게 닫힌 트렁크의 틈새로 손을 뻗었어요.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트렁크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트렁크의 차가운 바닥에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휠체어가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리가 불편해진 후부터 외출할 때마다 몸의 일부처럼 의지하던 바로 그 휠체어였죠. 휠체어 바퀴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손잡이 한쪽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걸어서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는 아들 부부의 말이, 그들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걱정 말라며
제 어깨를 두드리던 그 손길이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 휠체어에 태워져 어딘가로 끌려간 겁니다. 뒤늦게 저를 따라 나온 아들 태우가 제 모습을 보고는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비명을 지르며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주차장 바닥을 맨발로 달리면서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남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아들 부부에게서 반드시. 아들의 주차장에서 맨발로 뛰쳐나온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상처가 난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저는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깟 육체의 아픔 따위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미친 늙은이의 형상이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우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제 안에서 들끓는 모든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터뜨려서는 안 돼요. 저들에게 제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남편의 행방은 영영 묘연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대한 힘없고 나약한 목소리를 만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그렇게 뛰어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놀랐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위선에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지만 철저하게 연기해야만 했어요. 태우야, 내가 요즘 정신이 없나 보다. 눈에 헛것이 다 보이고. 헛것이라니요? 트렁크는 왜 갑자기 열어보시고 그러세요? 모르겠다. 그냥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낡은 휠체어 같은 게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머리야.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봐. 미안하다, 아가. 괜한 소란을 피웠구나.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를 놓치지 않은 제 심장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수도 있죠. 요즘 기력도 없으시고 하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저희가 조만간 또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늙고 병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완전히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좋아, 그렇게 믿게 해주마. 너희가 가장 신뢰하는 그 오만이 너희의 발목을 잡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다. 저는 피가 나는 발을 절뚝이며 욕실로 들어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에요.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화사한 옷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의 정장을 꺼내 입었죠. 그리고 남편의 서재 깊숙한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찾아갈 사람은 남편의 평생지기이자 회사의 창립 멤버였던 최만식 이사였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경기도 외곽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남편이 유일하게 속을 터놓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이사의 집은 소박했지만 기품이 있었어요. 작은 정원에는 그가 직접 가꾼 분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본 최 이사는 무척이나 반가워했지만 제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보고는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최 이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길고 끔찍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는 최 이사를 마주보고 앉아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날 아침부터 아들 부부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어제 주차장 트렁크에서 발견한 휠체어 이야기까지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최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두 주먹은 딱딱하게 굳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 천하의 몹쓸 놈들이. 결국 최 이사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감히 회장님께 그런 짓을 해? 제가 당장 달려가서 그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최 이사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그를 겨우 말려 자리에 앉혔습니다. 제가 최 이사님을 찾아온 건 화를 내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제게 힘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일이에요. 제 단호한 말에 최 이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심이 선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사모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이 늙은 몸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의 충직한 눈빛에 저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 법무팀의 김민준 변호사를 찾아가라고요. 젊지만 아주 영리하고 자기 사람이다 싶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라고. 최 이사님께서 김 변호사에게 다리를 좀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최 이사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라면 저도 잘 압니다. 회장님께서 무척 아끼시던 인재였죠.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연락해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태우와 경미 귀에 들어가서는요. 저는 당분간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 나간 늙은이 행세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최 이사가 마련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에서 김민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반듯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젊은이였어요. 그는 최 이사에게 인사를 하고는 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준입니다. 최 이사님께 말씀은 대강 전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웬 늙은 부인이 재벌 아들 부부를 걸고 넘어지려 하니 황당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죠. 김 변호사, 시간 내주어 고마워요. 내 이야기가 조금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전날 최 이사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모든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김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듣고만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속내를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어제 주차장에서 몰래 찍어둔 휠체어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본 김 변호사의 미간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아드님 부부가 회장님의 인감 도장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넘겨주셨습니까? 아니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돌려보냈어요. 잘하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아드님이나 며느님 명의로 큰돈이 오간 내역이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것까진 제가 알지 못해요. 태우는 결혼한 이후로 저희와 재산을 합치지 않았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장님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 둘째, 사모님과 회장님의 모든 금융 자산을 즉시 동결하여 아드님 부부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는 전문가답게 명료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제가 법원에 회장님에 대한 실종 선고가 아닌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모든 금융 거래와 재산 변동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사설 탐정팀을 고용하여 아드님의 차량 이동 경로와 최근 통화 기록을 추적하겠습니다. 회장님을 모셔다 드렸다는 그 요양병원의 위치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신속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내민 위임장을 보는데 남편이 왜 그토록 이 젊은 변호사를 신뢰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김 변호사,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사모님. 내 남편 꼭 무사히 찾아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회장님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모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바깥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제가 직접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법원으로부터 제가 신청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김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저희 부부의 모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즉시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 연락해 아들 부부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저희 돈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게 된 거죠. 그와 동시에 김 변호사가 고용한 전문가팀은 태우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태우의 차에는 아들 부부가 어린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치해둔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최신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스스로 설치한 장치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증거가 된 겁니다. 전문가팀은 지난 한 달간의 차량 이동 기록을 모두 복원해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어요. 사모님 찾았습니다. 어디에 계신답니까? 요양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야산 부근에 있는 허름한 사설 요양원이었습니다.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곳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에 등록된 이름은 용안의 집이지만 동네 주민들은 그곳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이름이라니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고려장 요양원이라고들 부른답니다. 수화기를 쥔 제 손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고려장이라니. 제 아들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비를 그런 곳에 버렸단 말입니까?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서름을 가까스로 참아내며 말했어요. 당장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사모님,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최 이사님께 연락드려 동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른 준비를 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그 요양원 사람들과 먼저 충돌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을 뵙고 상태만 확인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이사와 함께 김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저희를 점점 더 외지고 낯선 곳으로 안내했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야산이 펼쳐져 있었죠. 한참을 달리자 녹슨 철문과 낡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2층짜리 회색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안의 집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최 이사가 차를 세우자마자 저는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입구로 다가가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최 이사가 굳게 닫힌 철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곧이어 나타난 것은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로 왔소?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오. 안에 있는 이강철 씨 면회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가족입니다. 최 이사가 제 대신 나서서 말했습니다. 남자는 이강철이라는 이름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원장으로 보이는 비쩍 마르고 교활한 인상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강철 어르신 보호자 되십니까? 저희는 보호자 외에는 면회를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신 이태우 선생님께서 특별히 부탁하고 가셨거든요. 그의 말에 최 이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분이 어르신 부인이시다. 아내를 막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하지만 원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서류를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이름과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변호사 위임장이었죠. 우리는 이강철 씨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만약 계속 면회를 막는다면 지금 즉시 불법 감금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원장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위임장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며 중얼거렸어요. 들어가 보시오. 대신 올해는 안 됩니다. 요양원 내부는 바깥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복도에는 정체 모를 얼룩들이 가득했고 어두운 병실 안에서는 노인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원장은 우리를 2층 가장 구석에 있는 1인실로 안내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창가 옆 낡은 침대에 제 남편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게 살아온 제 남편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의 마른 나뭇가지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입고 있는 환자복은 얼룩덜룩 지저분했습니다. 여보. 제가 달려가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야윈 얼굴을 감싸 쥐고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저예요. 순주, 당신 아내 순주가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마른 입술을 겨우 열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주.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어요. 제 눈물이 남편의 거친 뺨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몸에서는 독한 약 냄새가 났어요.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을 계속 투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꼴이 이게 뭡니까,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최 이사 역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상황이 파악되는 듯 제 손을 붙잡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에 얼마나 많은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배신감이 담겨 있는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당장 이곳을 나가야 합니다. 여보,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남편을 부추겨 일으키려 하자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원장이 급하게 달려와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절대 퇴소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는 바로 나야. 이 사람 아내인 내가 보호자라고. 제가 소리치며 원장을 밀어내려 할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후 김민준 변호사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김 변호사의 등장은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과도 같았죠. 원장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이 어르신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곳에 붙잡혀 계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원장님께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어르신께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금 즉시 이강철 어르신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서늘한 목소리에 원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아드님이 매달 돈을 주면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얌전히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그의 비겁한 변명을 뒤로하고 우리는 남편을 부추겨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 남편은 제 어깨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지난 한 달간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것처럼. 저는 잠든 남편의 앙상한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남편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을 집에 데려온 다음 날 예상했던 대로 아들 부부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을 열자 두 사람은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인 양 원망과 비난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연극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경미가 먼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어머님, 어떻게 저희한테 상해 한마디 없이 아버님을 마음대로 모셔오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아들 태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아주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물론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어머니 놀라실까봐 일단 안전한 곳에 모셨던 거예요. 곧바로 더 좋은 대학병원으로 옮기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일을 만드시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치매라니. 평생을 명석한 두뇌로 살아온 제 남편에게 감히 치매라는 누명을 씌우려 한 겁니다.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파 함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는 연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지 아들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니, 너희의 그 더러운 연극은 이제 끝났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내 앞에서 위선 떨지 말거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다 아버님을 위해서.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치는 순간 거실 안쪽에서 김민준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부부는 처음 보는 젊은 남자의 등장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두 분, 이순주 사모님의 법적 대리인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회장님과 사모님에 관한 모든 용건권은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자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김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드는 겁니까? 우리 가족? 너희가 내 남편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순간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돌아가거라. 앞으로 모든 대화는 김 변호사를 통해 하도록 해. 너희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거실에서 김 변호사와 아들 부부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제 손으로 아들의 뺨이라도 때리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아들 부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올 것이 왔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청구인은 아들 이태우, 사건 본인, 즉 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는 제 이름, 이순주가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최근 급격한 기억력 감퇴와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져 주변 사람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등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자신들이 어머니의 법정 후견인이 되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호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뻔뻔한 내용이었죠. 자신들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던 자들이 이제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김 변호사는 제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침착하게 다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사모님. 오히려 잘 됐습니다. 법정에서 사모님의 정신이 얼마나 온전한지, 그리고 누가 정말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릴 기회가 될 테니까요. 일단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을 찾아가 정신과 의사 앞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상담을 진행했어요. 의사는 제게 남편이 사라진 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물었고 저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모든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뵌 어떤 동년배 분들보다도 훨씬 명료하고 논리적이십니다.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의사는 제게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왜 이런 신청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죠. 이 감정 결과서는 앞으로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경미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러 불안하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 나다. 아무래도 내가 정말 아픈 건지도 모르겠다. 김 변호사라는 사람도 왠지 믿음이 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 연기에 며느리는 신이 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어머님, 이제라도 정신이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러게 진작 저희 말을 들으셨어야죠. 김 변호사 그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어머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니까요. 당장 그 사람 해고하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람으로. 태우가 신청했다는 그 후견인이라는 거, 그걸 하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니? 그럼요, 어머님. 법적으로 저희가 어머님을 완벽하게 보호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저희가 하자는 대로만 하세요. 아버님도 저희가 더 좋은 병원으로 다시 모시면 되고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고 유능한 변호사를 사기꾼으로 매도하며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는 검은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녹음을 다 들은 김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됐습니다, 사모님. 이제 모든 증거는 갖춰졌습니다.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저들이 스스로 빠진 셈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시간입니다. 김 변호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을 위해 저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 집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불안정한 유리 조각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았죠. 남편은 끔찍했던 요양원의 기억 때문인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고 낮에는 오랫동안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독한 약물에서 벗어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남편의 정신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예전처럼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남편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이 먼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바둑을 두던 중이었어요. 여보. 네, 여보. 왜요? 우리 금고 한번 열어봐야겠소. 남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흐릿했던 남편의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내 남편이 평생을 전사처럼 살아온 그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래요. 저도 그럴 참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서재로 들어가 묵직한 철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우리 부부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들과 제게 선물했던 보석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과 각종 권리 증서들이 들어 있었죠. 저는 하나씩 서류를 꺼내 남편과 함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집의 등기권리증, 남편이 가진 회사 주식 증서, 여러 예금 통장들. 대부분은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가장 두꺼워야 할 서류철 하나가 눈에 띄게 얇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게...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서류철은 남편의 개인 자산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인 강남의 상업용 빌딩과 근처의 넓은 땅에 대한 문서들을 모아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등기권리증 몇 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빌딩과 땅은 남편이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해 처음으로 크게 성공하며 얻은 자식과도 같은 재산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곧바로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의 VIP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저희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하며 VIP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회장님,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박 지점장, 긴 말할 것 없소. 우리 부부 명의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서류가 최근에 처리된 게 있는지 전부 확인해 주시오. 남편의 단호한 말에 지점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조회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약 2달 전에 강남 빌딩과 토지의 소유권이 아드님이신 이태우님께 증여된 것으로 나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 지옥 같은 요양원에 갇혀 있던 시기에 아들 부부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들 이름으로 돌려놓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서류들, 지금 당장 복사본으로 볼 수 있겠소?
네,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지점장이 가져온 증여계약서 사본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이름과 함께 남편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의 필체와 아주 비슷한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 산 아내인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남편은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쓸 때 마지막 철자의 입구 두 개를 약간 흘려서 쓰는 버릇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류에 적힌 서명은 마치 교과서처럼 반듯하기만 했습니다. 명백한 위조였어요. 이건 내 서명이 아니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갈취해간 남편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의 시작이었죠. 소장을 받은 아들 부부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왔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모든 재산 증여는 아버지인 이강철 회장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았죠.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던 날, 법정 복도에서 아들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태우는 저를 보자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 경미는 오히려 제게 다가와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이러시면 뭐가 달라져요? 괜히 집안 망신만 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다 저희가 관리하게 될 재산이잖아요. 아가,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너희가 탐내는 그 재산이 바로 너희를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 될 거다. 제 차가운 대답에 경미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죠. 법정 안에서 아들 부부 측 변호사는 유창한 말솜씨로 재산 증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을 단 하나의 질문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피고 측에 묻겠습니다. 증여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가 7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원고 이강철 회장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들 측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자택에 계셨습니다. 자택에서 아드님과 함께 증여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서류에 서명 날인하셨습니다. 그 순간 김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준비해 온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제출하는 증거는 용안의 집 요양원의 입소 기록부 사본과 당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강철 회장님은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아드님 부부에 의해 해당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해 계셨습니다. 즉, 증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7월 15일의 회장님은 자택이 아닌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요양원에 감금되어 계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태우와 경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한 저희는 증여 계약서에 기재된 이강철 회장님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행한 필적 감정 결과 보고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계약서의 서명은 이강철 회장님의 평소 필체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아들 이태우 씨의 필체와 여러 부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감도장 역시 며느리 오경미 씨가 회장님의 서재에서 무단으로 절취하여 사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분쟁을 넘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재판의 흐름은 순식간에 우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재판장은 아들 부부를 향해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이제 그들은 패소는 물론 재판이 끝난 후 이어질 형사 처벌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아들 태우의 텅 빈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탐욕이 아닌 깊은 절망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지나쳐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이 끔찍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누를 뿐이었어요. 재산 무효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제 마음속의 의문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우는 본래 마음이 여리고 우유부단한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물론 돈을 좋아하고 허영심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해치면서까지 이런 끔찍한 계획을 주도할 만한 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남는 사람은 단 한 명, 며느리 오경미였습니다. 처음 결혼을 허락할 때부터 저는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고 계산적인 그 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이번 일의 배후에는 분명 며느리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변호사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 아무래도 이 모든 일은 우리 며느리가 꾸민 짓 같아. 태우는 그저 꼭두각시였을 뿐이고. 저도 사모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드님 혼자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겁니다. 며느님, 오경미 씨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사람을 시켜 며느리 오경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행적, 주변인들의 평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 김 변호사가 가져온 보고서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의 친정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며느리의 남동생 오경환이라는 자는 이름난 상습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불법 도박장을 전전하며 억대의 빚을 졌고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신세였어요. 며느리 경미는 그런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결혼 전부터 빚에 시달려왔던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사모님. 최근 1년간 오경미 씨의 개인 계좌에서 남동생 오경환 씨의 계좌, 그리고 제3자의 차명 계좌로 수억 원의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입니다. 돈이 넘어간 시점은 대부분 회장님의 재산이 아드님 명의로 이전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김 변호사가 내민 자료에는 복잡한 선으로 연결된 계좌 이체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돈이 아들 회사로, 그리고 아들 회사 돈이 다시 며느리 개인 계좌로,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돈이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된 추악한 돈 세탁의 흐름이 한눈에 보였죠. 심지어 며느리는 아들 태우 몰래 자신들의 공동 재산까지 빼돌려 남동생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아들은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거로군요.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한심하고 어리석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속아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사모님, 이 자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면 저희에게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며느님의 범행 동기가 명확해지니까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카드예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아들 태우를 집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와는 절대 동행하지 말고 반드시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했죠.
며칠 뒤 태우는 잔뜩 주눅이 든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재판에서 불리해진 상황 때문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앉거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저는 태우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김 변호사가 정리해준 자료들을 말없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계좌 이체 내역, 남동생의 도박빚 내역서,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협박 문자 메시지까지. 태우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다가 이내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어머니. 내 눈으로 직접 보거라. 네 아내가 네 처남이 너와 나 그리고 네 아버지를 상대로 무슨 짓을 벌였는지.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배신감의 크기도 어마어마한 듯 보였어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경미가 이럴 리가 없어. 나한테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생 학비랑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그래. 너는 내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거다. 그들은 네 아버지를 돈줄로만 생각했고 너는 그 돈을 꺼내 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야. 정신 차려, 이 한심한 녀석아. 너는 지금 네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도박꾼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네 아비를 버린 거라고. 제 일갈의 태우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후회와 분노,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태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아마도 아내 경미를 찾아가 모든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날 밤 아랫집에 사는 경비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지 고성과 함께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릴 정도로 시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그들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겠죠. 탐욕으로 맺어진 그들의 관계는 진실 앞에서 이렇게나 쉽게 부서져 버리는 모래성과도 같았던 겁니다. 스스로 자멸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형벌이었습니다. 아들 태우와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법정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며느리 오경미는 이성을 잃고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과 명예를 대중 앞에서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최 이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당장 신문 한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현관에 놓인 지역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사회면 한쪽에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강남 자산가 시어머니의 비정한 갑질, 아들 부부 내쫓고 병든 남편 독차지 논란. 기사의 내용은 그야말로 소설이었습니다. 며느리 오경미가 익명의 제보자인 척 기자에게 눈물로 호소한 인터뷰 형식이었죠. 내용은 대강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지만 돈만 아는 무서운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자신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병든 시아버지를 더 좋은 병원에 모시려던 자신들의 충심을 오해하고 오히려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제가 남편을 독차지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게 만들어 아들 부부가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원래부터 저희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평생을 돈 때문에 고통받으셨다는 건 알지만 이제는 제발 그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님을 편히 쉬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아버님의 건강이 걱정될 뿐입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읽으며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악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하루아침에 돈에 눈이 먼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사가 나간 후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제가 다니는 성당의 교우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지인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기사가 사실이냐며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 오해라고 말했지만 제 삶에 그어진 깊은 흠집에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준 변호사와 최 이사가 무거운 얼굴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이사는 신문을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분통을 터뜨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니. 당장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최 이사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아이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흥분해서 섣불리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저 아이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셈이죠. 작은 불은 더 큰 불로 끄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조그만 지역 신문을 이용했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보는 방송과 언론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 말에 김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듯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직접 나서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저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주요 언론사와 방송국에 연락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어요. 세간을 뒤흔든 강남 자산가 분쟁, 이순주 씨 직접 입을 열다라는 제목만으로도 기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마저 느껴졌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 단상에 선 저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무너져 내린 제 가정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인터뷰에서 했던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아들 부부와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순주 씨의 주장은 며느리 오경미 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혹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장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 온 영상과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아들 태우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남편을 억지로 차에 태우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고집부리시면 우리 계획만 틀어진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와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남편의 진짜 서명과 아들이 위조한 서명이 나란히 비교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증거는 바로 며느리 경미와 저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어머님, 김 변호사 그거 사기꾼이에요. 저희가 하자는 대로만 하세요.
라며 저를 회유하고 기만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공개되자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질문은 아들 부부의 범죄 혐의에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아드님과 며느님이 이순주 씨와 남편분을 상대로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기자회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전 국민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마디로 길고 길었던 진실 공방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일면과 방송사의 아침 뉴스는 온통 제 아들 부부의 파렴치한 만행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다시피 했어요. 여론은 무섭게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배신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아들 부부의 이야기에 경악하고 분노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쏟아지던 의심과 비난의 화살은 이제 그 100배, 1000배가 되어 아들 태우와 며느리 오경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페류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기를 바랐습니다. 법의 심판 이전에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체면과 명예가 완전히 박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공개적인 심판의 무대를 말입니다. 저는 김민준 변호사와 최 이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도 자리에 함께했죠. 남편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고 무엇보다 예전의 총명한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두 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남은 듯합니다. 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어요. 김 변호사, 내가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 저들이 가장 탐내던 것,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이용해서 말이야. 제 말에 김 변호사는 제 의도를 즉시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회장님의 회사 말씀이십니까? 맞아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저 회사, 태우는 저걸 물려받는 게 당연한 자기 권리라고 생각했겠지. 경미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온갖 사치를 누리고 싶었을 테고. 좋아요. 그 꿈을 아주 잠시나마 이루게 해주자고요. 저의 계획은 남편의 회사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자선 행사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인 남편이 아직 건강이 온전치 않다는 명분을 내세워 아들인 이태우를 그 행사의 주최자이자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었죠. 이 나라의 내로라 하는 기업인들과 정계,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을 모두 초청해서 그들 앞에서 아들 부부의 가면을 벗겨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모님? 아드님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잔인한 건 내가 아니라 자기 아비를 산송장으로 만들려 했던 저들이지. 나는 그저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뿐이에요. 저들이 그토록 원했던 스포트라이트를 마음껏 받게 해줘야죠. 계획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인 만큼 아들 부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고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발송된 초청장에는 이태우 부사장 내외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며느리 경미는 초청장을 받고 기쁨에 겨워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화 역시 녹음되고 있었죠.
어머님, 초청장 잘 받았어요. 역시 어머님은 현명하세요. 괜히 집안 망신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게 맞죠. 행사 준비는 저희가 완벽하게 할 테니 어머님은 그날 편안하게 오셔서 즐기기만 하세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다가올 심판의 날을 그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행사 당일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에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장내에 흐르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남편의 건강을 물으며 안부를 전했어요. 남편은 예전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입구 쪽을 비추었고 사회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이태우 부사장님과 사모님 오경미 여사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음악이 바뀌고 태우와 경미가 연회장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우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턱시도를 입었고 경미는 마치 여왕처럼 화려한 드레스에 값비싼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레드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자신들이 이 연회장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영상이 상영되고 유명 성악가의 축가가 이어졌죠. 그리고 드디어 행사의 하이라이트, 이태우 부사장의 감사 연설 순서가 되었습니다. 태우는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 서서 아주 비장하고 감동적인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저희 회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40년간 저희 아버님께서 걸어오신 위대한 길을 기리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태우는 자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투병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몇몇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어요. 저는 감히 아버님의 위대한 업적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더욱 튼튼하게 성장시키고 저의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저희 가족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니, 집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저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연회장 안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태우와 경미는 서로를 마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고 태우와 경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아들 내외를 지나쳐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의 감동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아비를 존경하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부디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때로 우리가 보는 것과 아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는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후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낯선 요양원의 복도를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이러시면 우리 계획만 틀어진다니까요. 며느리 경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 부부는 야윈 제 남편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짐짝처럼 차 안으로 구겨 넣고 있었죠. 연회장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위조된 증여 계약서와 국과수의 감정서가 나란히 떴습니다. 아들이 서명을 위조했다는 붉은색 글씨가 모든 사람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를 흉내내며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라고 말하는 제 통화 내용과 어머님, 김 변호사 그거 사기꾼이에요. 라며 저를 기만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연이어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는 동안 무대 위의 태우와 경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를 비추는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박수 대신 경멸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영상이 끝나고 연회장에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한 손님 여러분께 저희 집안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 말을 끝으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넋이 나간 아들 부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범죄자처럼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죠. 그날 밤 제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평생 쌓아 올리고 싶어 했던 모든 사회적 명성과 관계를 단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심판의 밤이 지나고 아들 부부에 대한 법적인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온 세상에 공개된 명백한 증거들과 싸늘한 여론 앞에서 그들의 노력은 부질없을 뿐이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소송은 당연히 우리의 승리로 끝났고 아들 부부가 빼돌렸던 모든 재산은 다시 남편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것은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재판뿐이었죠.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저는 남편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굳이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비록 자식의 손에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죠. 법정 안은 방청객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자리에 앉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로 쏠렸어요. 잠시 후 피고인석에 수척해진 모습의 태우와 경미가 들어섰습니다. 그 화려했던 자선 행사의 밤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두 사람은 폭삭 늙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쳐다봤고 경미는 여전히 무언가 억울하다는 듯 도끼 서린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죠. 재판장이 들어서고 마지막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부부 측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부모님의 재산을 탐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염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어리석은 실수였다는 이제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변명을 끝까지 되풀이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에게 주어진 최후 진술의 시간, 태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너무 믿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나도 이기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선 경미는 태우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계략입니다. 남편을 조종해서 저희 부부를 갈라놓고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무서운 계략이라고요. 재판장님, 부디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동정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이태우, 오경미는 친족관계라는 점을 악용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아버지를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유기하고 그 사이 재산을 편취하려 한 범행 수법은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합니다. 또한 피고인 오경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의 두 사람을 서늘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인 효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이태우를 징역 5년에, 피고인 오경미를 징역 7년에 처한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울리는 순간 며느리 경미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발버둥 쳤습니다. 아들 태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쓰러졌죠.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태우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남편을 향해 아버지, 어머니 라고 애타게 외쳤지만 우리는 그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들을 향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삶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교도소에서 태우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 봉투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편지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뒤늦은 후회와 절절한 사죄의 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감방 차가운 바닥에서 부모님께 지은 죄를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 아내의 탐욕과 거짓말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었었다는 변명, 그리고 출소하는 날까지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달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무수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깊고 공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제 물음에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지 않소.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제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잿더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켜 편지 귀퉁이에 불을 붙였어요. 편지는 순식간에 검은 재가 되어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애원과 우리의 마지막 연민이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인생에
이태우라는 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 부부의 삶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면 저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대추차를 내리고 남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나직이 틀어놓는 것으로 우리의 하루는 시작되었어요. 한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지독한 악몽과 불안의 그림자는 햇살에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래된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평온하고 따스한 공기가 감돌았죠. 여보, 어제 새로 사온 난초가 밤사이에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꼭 당신 닮아서 성질도 급한가 봐요. 제가 물을 주며 말을 건네자 신문을 보던 남편이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꽃이 주인을 닮는 법이지. 당신처럼 곱고 강인하게 피었을 거요. 어머, 아침부터 기분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점심에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해드려야겠어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의 재판 이야기나 끔찍했던 요양원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새로 피어난 꽃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은 충분히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흉터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우리의 빛나던 젊은 시절과 서툴렀던 부모로서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태우가 있었습니다. 첫돌을 맞아 색동옷을 입고 제 품에 안겨있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모습까지.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고 착했던 아이가 어쩌다 그런 괴물이 되어버렸을꼬. 남편이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쓸어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아주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저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봐 주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모든 것을 다 해주어서 저렇게 탐욕스러운 아이로 자라게 된 걸까요? 제 목소리도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지막 연민을 제로 날려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리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남편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리 탓이 아니오. 자식의 인생은 결국 그 자신의 선택이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소.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잘못 선택했을 뿐이야. 이제 우리 사진첩에서 그 아이의 페이지는 잠시 덮어둡시다. 그리고 우리 둘의 남은 페이지를 더 아름다운 사진들로 채워갑시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사진첩을 덮어 다시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연락이 끊겨 추운 겨울날 쪽방에서 홀로 지내는 어느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리포터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그저 자식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며 힘없이 웃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할아버지의 얼굴 위로 낯선 요양원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던 제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서재에 있던 남편이 제 부름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역시 뉴스 화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저런 일이 벌어졌구려. 세상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그래요.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싸울 힘도 있었고, 우리를 도와줄 좋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버려지고.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언가 해야만 해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보며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사실 나도 그동안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소. 남편은 저를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달간 그가 밤을 새워가며 그린 것으로 보이는 수십 장의 설계도와 계획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곳에는 노인들을 위한 최첨단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의 완벽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건물의 설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동선과 편의, 의료시설,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녹아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그 지옥 같은 곳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상상했던 거요. 만약 내가 이런 곳을 만든다면 절대로 노인들을 외롭게 두지 않을 텐데. 절대로 존엄성을 잃게 만들지 않을 텐데.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 여보, 내 남은 인생은 저 뉴스 속 할아버지처럼 힘없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 바치고 싶소. 당신만 허락해준다면. 남편의 눈은 그가 젊은 시절 첫 빌딩을 올릴 때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우리는 단지 빼앗긴 재산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바로 앞으로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되찾은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이름을 딴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들은 김민준 변호사와 최 이사가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재단의 이름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재단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최 이사가 즉시 아이디어를 냈죠. 회장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강철 복지재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너무 거창해요. 제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재단은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함께 겪은 아픔에서 시작된 일이니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의 순과 남편 이름의 강을 따서 순강재단은 어떨까요? 순리처럼 강물처럼 어르신들의 삶이 평안하게 흘러가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의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순강재단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죠. 재단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구상한 실버타운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김 변호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회장님, 물론 최첨단 실버타운을 짓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법률 지원과 생활비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재단의 기틀을 다지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 말이 맞소. 성을 쌓기 전에 굶주린 백성부터 구제해야지. 남편은 김 변호사의 합리적인 의견을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재단의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워나갔습니다. 재산 기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작은 소동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남의 빌딩을 포함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재단에 기부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시댁에 아주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이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재산을 어찌 남에게 다 내어주려 하느냐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죠. 저는 그 친척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어요. 저는 그런 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되찾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피눈물 섞인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 돈은 이제 저희 부부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어르신들의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십시오. 제 단호한 태도에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싫은 소리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 테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맞서 제 것을 지키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었어요. 수많은 면접자들을 만난 끝에 저는 박소영이라는 젊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경력은 짧았지만 눈빛이 아주 맑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박 선생은 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월급도 많지 않고 마음고생도 심할 텐데. 면접 자리에서 제가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몇 해 전에 아들인 저희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사기당하고 길에 나앉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리고 힘이 없어서 할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마치 제 일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사장님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만 있다면 제 남은 인생을 바쳐도 좋다고요. 제 할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다른 어르신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합격을 결정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누구보다 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순강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행사는 생략하고 재단 사무실이 입주한 강남 빌딩의 작은 강당에서 조촐한 현판식을 열었어요. 그 자리에는 저희를 도와주었던 김민준 변호사와 최 이사, 그리고 박소영 선생을 비롯한 재단의 첫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남편은 명예 이사장으로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평생을 함께한 지아비를 잃을 뻔했으니까요.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이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저의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작은 강당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단상에 올라 제 옆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재단이 문을 열고 며칠 뒤 우리의 첫 번째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최말자라는 이름의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 살은 더 많아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박소영 선생의 부축을 받으며 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듯 보였죠. 저는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할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기 위해 있는 곳이에요.
제 부드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은 마치 제 이야기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평생 과일 장사를 하며 모은 작은 상가 건물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넘겨주었는데 아들 내외가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실패하고는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건물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내외는 할머니를 골칫덩이 취급하며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었죠.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할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사라졌고 아들 부부가 제게 무슨 짓을 했으며 제가 어떻게 싸워서 모든 것을 되찾았는지. 제 이야기에 할머니는 눈물을 그치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식한테 배신당한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할머니,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자식들이지 부모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저희 순강재단이 할머니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저희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내세요. 제 진심 어린 위로에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던 눈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저희 재단은 최말자 할머니의 사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저희 재단의 고문 변호사로서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아들 내외에게 즉시 내용 증명을 보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상 복구하고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의 아들 내외가 재단 사무실로 씩씩거리며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제게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냐며 고함을 쳤죠. 저는 그들을 제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전 제 아들 부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지금이라도 어머님께 용서를 빌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닐 겁니다.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죄,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죄. 그 모든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요. 저의 단호한 태도와 뒤이어 김 변호사가 설명하는 법적 처벌의 무게 앞에서 할머니의 아들 부부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께 재산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물론 그 눈물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최말자 할머니가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날 할머니는 박소영 선생과 함께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할머니의 얼굴은 처음 재단을 찾아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사람답게 살게 됐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다시 웃음을 찾으신 것.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저희 순강재단이 언제나 할머니 뒤에 서 있을게요. 할머니를 배웅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던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오늘 아주 좋은 일을 했구려. 네. 정말 가슴 벅찬 하루였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두운 방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을 거요.
내 인생을 구해주고 이렇게 가치 있는 새로운 삶까지 선물해 주어서 정말 고맙소, 여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저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제 인생은 가장 거센 비바람을 맞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제게는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으니까요. 제2의 인생, 참으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